투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양 지수가 빨간불 켜면서 코스피 1%대, 코스닥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빨간불. 네.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됐고요. 네. 이게 장 초반에는 좀 미국 시장도 약했어요. 장 중반부터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8%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맞아요. 반도체주 전반이 좋았고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10시에 방송 시작할 때 조금 많은 분들 빠졌잖아요. 대선 토론. 해리스와 네. 트럼프의 맞짱 토론. 네. 누가 이겼다고? 판정승이 좀 있나요? 네, 시장 반응도 그렇고 판정승은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일단 해리스 쪽으로. 네. 그래서 2차 전지주도 네.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석 그리고 고민 상담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오늘 대해서 좀 오늘은 특별한, 사실 네. 고민 상담 말고 네. 이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가장 힘든 게 여러분들의 멘탈과 나의 정신 건강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위로해주지? 네, 아침엔 네. 투자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상담도 받고 여러분의 무너진 멘탈도 좀 케어하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NH투자증권 정주환 어드바이저님 나와 계시고요. 또 주식 중독을 이겨내고 현재는 주린이들의 멘탈 케어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연세 봄 정신 건강의학과 박종석 원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원장님을 모였어요. 저희가. 병원은 뭔가- 어쩌시고. 그러니까요. 네. 일단 어드바이저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봬요. 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삼성동 이센터 정주환 어드바이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이 안녕하세요. 시간에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문의 정신과 의사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전문의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아픔을 또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로 승화시키는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식을 성공하는 길만 걸어오신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약간 좀 짧게만 어느 정도를 이제 뭐 실패라고 하면 실패, 뭐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장님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성공한 적이 별로 없죠.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했었고, 네, 그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네. 2016년부터 주식을 많이 시작을 해서 17년, 뭐 제일 많이 잃었을 때는 4억 전 재산 다 날렸었죠. 네. 전 재산을 네. 다 날리고도 아직까지 주식을 또 사랑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하는 전문의 오늘 박종석 원장님의 이야기도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러면 오늘은 상담도 도와드리고 또 멘탈 네. 케어도 해드리는 그렇습니다. 시간이니까 좀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입니다. 설문 링크 나가고 있어요. 방법 2번도 환영입니다.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링크가 좀 어렵다 그러면 2번에 이메일 주소 통해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5종목 이상 기재해 주세요. 이거는 그냥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거 지울까 네. 그냥 제가. 예. 5종목 이상이면 좋은데, 좋아요. 네, 네. 좋은데 한두 종목 갖고 계시더라도 좋고 또 관심 종목을 추가로 말씀해 주셔도 그렇습니다. 좋고요. 네, 꼭 평단가. 주식 종목 아니더라도요. 오늘은 채권 채권, 위주의 또 맞아요.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네. 만약에 종목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뽑히시면 상담도 도와드리고 또 소정의 경품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투자인 코칭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오늘 채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본다고 네. 했는데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오늘의 네. 사연자 닉네임은요. 묻지마 채권. 묻지마 들어가면 좀 위험한데. 묻지마. 그러게. 오늘 고민 들어보죠. 네. 주식시장 벗어나 채권 투자로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아침엔 투자를 통해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도 얻어봤고요. 이 손실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지금이다. 채권 투자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금리 인하 시점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을까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미국 FOMC가 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랑 채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지금 투자하면 금리 인하 시기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으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채권 공부를 계속하면서 주식 투자도 병행을 해야 할지, 어려운 시기에 바로 채권으로 갈아탈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묻지마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채권 해도 될까? 뭐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옮겨 타볼까? 비율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바로 우리가 또 FOMC 결과를 확인하니까요. 금리 인하가 네. 25bp일지 50bp일지 25bp 쪽으로 간밤에는 확실히 좀 기울어졌는데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영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연 쭉 들으셨는데 어드바이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뭐 주식 시장이 매번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주식 매번 오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만 하고 마음 편히 주무시겠죠. 네. 근데 주식 시장에 사실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 떨어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컴 소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인컴 소득으로 뭐 배당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말씀 주신 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배당주 역시 주식의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주도 매번 정기적으로 배당 소득을 받겠지만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손실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거를 사실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뭐 닉네임이 뭐였죠? 묻지마 채권. 묻지마 묻지마. 채권. 익숙하지가 네. 않아가지고 네. 묻지마 채권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채권이 아예 편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정도는 편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부 정도. 네, 맞습니다. 근데 출연형님께서도 지금 들어오시는 건 좀 아쉽다라는 아무래도. 네.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원장님 투자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한테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너도 해? 너도 해? 나도 그럼 채권 가야지 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거 좀 멘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채권도 해보셨어요, 원장님도? 네,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저도 많이 예전에는 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생각 네. 없이 주식을 그냥 종목만 아. 두세 종목에 올인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아. 뭐 채권을 사실 안 한 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식, 채권, 현물, 금, 원자재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들이 하니까 박탈감에서 초조감에서 아니면 포모 증후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막 이가 귀가 얇아서 하시는 것들은 이미 좀 시작에서 많이 불안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포모 증후군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니까 합류하고 싶은 느낌을 말하는 건가요? 막 그러면? 오를 때 이제 나만 없다. 그렇죠. 뭐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 네. 남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거 네. 다 샀는데 뭐 어떤 종목을 다 샀는데 나 혼자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조급하게 하게 되는 그런 건 사실 내가 찬찬히 준비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 아침엔 투자하고 백년의 아침이 만나서 백년의 아침엔 투자 이야기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그런 드네요. 오늘. 상황이 실제로 어, 벌어졌어요. 오늘. 좋습니다. 네. 묻지마 채권님의 고민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묻지마 채권님 40대 남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벗어나 이제 채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곧 금리 인하 시기가 오는데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과 주식 함께 해야 할지 아니면은 주식 다 정리하고 채권 한 곳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 때문에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지금 채권에 대한 관심이
정말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식에서 채권으로 시선을 돌리고 나 아예 좀 종목을 정리하고 바꿔봐야겠다. 아예, 네. 마음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 어드바이저님이 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채권 관심 많으실까요, 요즘에? 네,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불장이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주식이 올랐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뭐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지고 있는 물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다 이제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난 좀 안정적인 상품을 원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쪽으로 대부분 눈을 돌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25bp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인하가 사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까 댓글 보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하신 것 네네. 같아가지고 25bp 인하가 된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늦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앞으로 더 이제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채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미리 좀 선반영이 많이 된 거 아니냐라는 우리 추른양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신 상황이고 네.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반영 측면으로 기대감에 채권에 네. 영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금리 인하는 확실히 채권의 호재인 거죠. 이 관계를 먼저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제가 저번 주인가 출연을 했는데 음. 그때 똑같은 말씀을 맞아요. 드리긴 네, 했는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뭐 시청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이 네, 네, 계시니까 그럼요. 한 번 더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의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게 움직입니다. 채권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뜻하고요.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또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올해 5%짜리 쿠폰의 채권이 발행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돼서 내년에 4%짜리 쿠폰의 채권이 나왔어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5% 쿠폰의 채권을 쭉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4% 이자 쿠폰을 받으면서 쭉 갖고 갈 것이냐, 비교를 해보자면 당연히 올해 나온 5%짜리가 더 이득이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짜리 쿠폰의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기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반비례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금리라든지 시장금리가 다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사실 코로나 때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렸고 저희는 조금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이제 완만하게, 그러니까 덜 급격하게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바고, 선제적으로 시장 금리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채권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지금 7,000원짜리 채권이 앞으로 뭐 8,000원이 되고 9,000원이 된다는 말이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처럼 맞습니다. 금리를 높을 때 채권 투자를 해서 맞습니다. 낮을 때 이제 아주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묻지마 채권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아니면 좀 뭐 기다려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전략을 짜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제 종목별로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좀 더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을 모두 다 정리하고 채권으로 갈아타는 건 조금 무리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사실 100% 몰빵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금 오를 만한 주식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채권으로 편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렇다고 모든 종목을 다 팔고 채권에 100% 다 몰빵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일부 정도는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서 이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도 나와 있지만 6대4 이런 뭐 황금 밸런스 저게 이런 이제 것도 많이, 전통적인 네, 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뭐 네. 지금 주식이 많이 빠져 있고 네. 내년부터는 또 이제 오를 거라고 사실 저는 11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HYJ님께서도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채권을 주식처럼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런 분 저렇게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모의 투자를 갖고 왔는데 네네, 좀 이따 좋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이제 주식이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채권 가격이 대략 뭐 20-2라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0원 중반대거든요. 요거를 사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이 채권 가격이 뭐 8,000원이 되고 9,000원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7,000원인데 뭐 8,4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400원을 먹은 거니까 20%를 먹은 거잖아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이제 투자를 통해서 그 매매 차익을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은 매도를 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해외 주식 특히 250만 원 초과를 하시면 22%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시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채권이든 뭐 외화 채권이든 이제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제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채권도 투자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나라 채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을 본다면 어허. 미국 네, 채권과 우리나라 채권 어디가 더 좀 유리하다 정답. 추천해 주신다면 미국 채권. 네. 뭐든지 다 미국.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반문을. 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정확하죠. 정확해서, 정확하죠? 네, 왜? 공부를 그러면? 아주 다 보면 다 미국만 좋대. 저한테도. 이 대답도 정확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네. 뭐 다른 사람 다 좋다니까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뭐 정답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정답은 맞고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미국이 저희가 기축 통화잖아요. 그 기축 통화인 만큼 그 미국의 금리 변화에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네.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9월 FOMC에서 미국이 뭐 25bp냐 50bp냐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인하를 할지 그러니까 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25bp의 확률을 베팅하고 싶고요. 예. 어쨌든 이제 미국 금리 하락폭에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확실시 됐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를 살펴보자면 미국에서는 엄청 빠르게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우려들 때문에 조금 늦게 올린 감이 있거든요. 천천히 올린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22년 7월 달에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미국이 5.5% 그리고 한국이 3.5%로 약 200bp, 2%포인트 가량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선제적으로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하를 더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거는 채권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빨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한국의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으로 이제 매매 차익을 실현할 만한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답이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해답은 모르는데 정답은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사실 지금 한국은행의 흐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도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당히 부동산 때문에 좀 맞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근데 그게 또 상황이잖아요. 언제 시점에 따라갈 그렇죠. 건지. 네. 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말했다가 실제로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적인 방향은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확답을 드리기 되게 애매하지만 그렇게 제 다 개인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뭐, 아니 잘못 말하시면 이제 안 나오시면 되니까. 예. 저번에 브라질 국제 잠깐 말했더니 악플이 악플이 날렸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올해는 일단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너무 이제 성급하다라고. 올해는? 네, 올해는. 올해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내년을 보고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한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처럼 너무 빠르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도 어차피 오를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이제 인내심이 있다, 기다릴 수 있다, 그 가격 변동성 밴드 안에서 조금은 참을 수 있다라는 분들은 사실 지금 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 주한 씨 오래 보고 싶은데 어떻게 오래 볼 될지.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 아니 원장님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화가 지금 어때요? 좀 건강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나요? 네,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요? 그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시청자 묻지마 채권분이
지금 채권이 좋다고 해서 음. TMF 같은 것만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TMF 네. 얘기해 주신 김에 이유는 왜 네, 그렇게 그게 생각하시는지. 미국 네. 그 장기채 세배 레버리지잖아요. 그쵸. 그 한국 분들은 이게 좋다, 이게 뭐 유망하다 그러면은 2배, 3배짜리를 들어가요. 네, 사실 이왕에 할 거. 예.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서 말씀하셨듯이 방금 정주환 어드바이저님이 얘기해 네. 주셨듯이 자기 상태나 투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일반 뭐 저희 같은 초보나 어떤 다른 투자자분들은 이런 뭐 2배, 3배 같은 변동성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경우에 직장이나 대인관계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여기서 받았어도 2배짜리, 3배짜리는 한 번 더 그 재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네. 리스크가 크면 수익이 크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들이 시장 좋다고 하니까 들어갔다. 근데 손해도 분명히 여러분 개인의 또 염두에 책임이거든요. 둬야죠.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계속 올려주고 이 계시는데 부분도 좀 해결해 드려야죠. 네,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네. 채권 하면은 좀 큰 손들이 채권을 많이 아무래도. 사지 않았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10,000원짜리 몇 장만 있어도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라온님께서 채권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거래가 개인이 주식 시장에만 있다가 다른 시장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용어도 좀 달라지고 방법.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은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주식을 살 때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기억나실까요? 처음에 주식 사셨을 때? 처음에 살 때 계좌 이렇게 계좌 열고, 트고 뭐 하고 네. 되게 복잡하잖아요. 일단 채권을 사시려면 계좌가 필요하죠. 하겠죠. 근데 뭐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식 매매하고 있는 그 계좌에서도 채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는 따로 트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실 때는 이제 뭐 검색창에 주식 쳐가지고 호가 다 나왔을 때 거기 원하는 가격 눌러서 매수하기를 그렇죠. 누르시는 거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권을 뭐 검색창에 친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이 있어요. 거기 뭐 회사채가 있을 수 있고 무슨 지방채가 있을 수 있고 국채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채를 치면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국채가 나옵니다. 만기가 뭐 1년짜리 뭐 몇 개월짜리 3년짜리 5년짜리 뭐 10년짜리 20년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뭐 20년짜리를 산다고 하면은 그 채권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또 호가가 나올 거예요. 호가에서 이제 보통 이제 10,000원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 10,000원짜리가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7,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그 7,000원 내에서 내가 원하는 호가를 선택한 다음에 주식처럼 똑같이 뭐 매수하기를 누르시면 쉽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진짜 자세하게 뭘 너무 클릭해야 길- 되는지까지 너무 길게 말씀을 너무 좋아요. 네. 방금 전 핸드폰 킬 뻔했어요. 따라가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좋아요. TMF 이제 원장님이 이것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해주신 데 대해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HY님이 HYJ님이죠. TLT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름 다 낯서네요. 네. 저도. 이게 비슷하게 묶어서 조금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TMF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유들 너무 정확하신데 네. 그 중에 몇 가지 좀 첨언을 해보자면 사실 채권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비과세 매매차익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채권 그 TMF 같은 경우에 배당을 또 받을 거예요. 배당을 받으면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과세를 매긴다는 점. 그리고 ETF다 보니까 롤오버를 계속 할 텐데 운용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롤오버 비용이 이 가격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알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그 이익이 좀 적을 수는 있다. 하지만 뭐 나는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나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면 정말 TMF처럼 3배짜리 이렇게 추종하는 걸 사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어쨌든 원장님 말씀은 큰 수익처럼 정신 큰 건강을 리스크, 위해서. 네. 그렇죠.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어드바이저는 같습니다. 저처럼 공격적인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국채보다 회사채를 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회사채. 현 시점에서 이 우량 회사채 투자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일반 국채는 신용 등급이 없어요. 그 말은 너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신용 안정적이다. 등급 레이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채권이 그만큼 이제 이자가 적겠죠. 이자 작게 나오겠죠. 근데 뭐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뭐 A급인 게 있고 B급인 게 있고 뭐 B 마이너스급 등등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금리를 더 높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정크 본드, 쓰레기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위험 등급이 아주 위험한
친구들, 예, 위험한 채권들인 건데 얘네들은 이제 금리가 높아요, 그만큼. 그래서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아주 면밀하게 조금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우량 회사채라고 하셨는데 우량 회사채면 보통 이제 금융 채권들을 말하는데 금융 채권들은 이제 뭐 보통 이제 AA급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 채권들이 금리가 어쨌든 국채보다 높아요. 그래서 단기간 투자를 하실 거면 뭐 사실 1년밖에 투자를 안 할 건데 국채로 3, 4% 먹는데 이 채권을 뭐 4, 5% 먹는다 하면 당연히 4, 5% 먹는 게 좋으시겠죠. 하지만 뭐 장기 국채로 나는 그 매매 차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면 이제 장기 국채를 사시는 게 낫고 보통 이제 회사채는 만기가 긴 게 안 나와요. 네,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단기로 투자하실 거면 우량채 아니면 장기 아니면은 매매 차익을 실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채, 장기 국채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저렇게 그 설명 깔끔하게 잘해주십니다. 네. 네. 아 이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드바이저님이 지난번에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달렸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더 좀 팔로우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 채권 좀 따라가 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브라질 국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환율 때문에 리스키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네. 사실 10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환 때문에 손실 많이 입으셨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500 정도 하던 게 지금 뭐 240 정도가 됐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하지만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올라갈 스페이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환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이제 제 화면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화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브라질 국제 헤알화 표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헤알이 아닌 이제 달러로 투자하는 이제 달러 표시 브라질 네. 국채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헤알화 표시 브라질 국채가 아니라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이기 때문에 환 리스크에 그러니까 헤알 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제 큰 장점이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브라질 국채 달러 표시도 네. 비과세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제 달러 표시에서 받는 이제 쿠폰들 이제 연에 5.625% 쿠폰이 나오는데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15.4% 개인과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요. 이제 종합채고 내시는 분들 49.5% 내시는 분들 역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연환산으로 따지면 한 6.5% 정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브라질의 어떤 시장 위험에 대해서만 염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달러가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사실상 이것도 우려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사실 달러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러의 그 올라감 그리고 떨어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달러도 하나의 나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분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사실 저희도 하는지. 저번에도 네. 뭐 네. 황금 밸런스가 6대 4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 조금 저도 위험해 보이는 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이제 주식을 정리하고 채권으로 다 넘어갈까요? 이런 고민 주셨단 말이에요.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볼까요?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고객분들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드릴 때 연령도 고려하고 직업도 고려하고 뭐 투자 성향까지 고려를 네. 하는데 사실 뭐 젊으시고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셨다 하면은 주식에 많은 비중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80%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나는 연령대가 조금 있고 아니면 나는 투자 성향이 뭐 적극 투자형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채권의 비중을 많이 늘려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으로 몰빵하다가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사실 많이 마음이 맞아요.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채권의 비중을 늘리셔서 안정적인 인컴 자산을 늘려보시는 것, 인컴 소득을 늘려보시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쯤에서 지금 어드바이저님이 투자 성향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원장님께 너무 궁금한 게 우리가 투자 성향 이렇게 체크하고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나 꽤 공격적인 성향인데 근데 전혀 아니거든. 투자를 해보면 매일 보고 어떡하지? 막 이런 사람이면 사실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 내가 체크하는 것과 실제 내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속이는 건가?
그 사람들은 네. 그 투자를 할 때는 우리 뇌가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그 욕망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랑 그 투자할 때 나는 좀 다르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도파민형, 세로토닌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도파민형 투자자들은 약간 공격형으로 약간 투자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이고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은 적금형 투자자라고 해서 약간 리스크 회피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네. 부분이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어. 5번, 6번 이렇게 쳐다보고 하루 종일. 그리고 네. 이걸 팔 것도 아닌데 계속 쳐다보고 이걸 계속 맞아요.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특히 요새 성인 ADHD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나 성인 ADHD 아니냐, 어떡하냐.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성인 ADHD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뒤쪽에 오는 그 그러니까요. 성인 맞아요. HD 뭐 이거 ADHD. ADHD에 대한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저도 좀 불안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거. 조금 있다가 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저님 우리 채권 투자할 때 그래도 주식보다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유의할 점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가장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 뭐 원화 채권이야 뭐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 가정하에 한국에 살고 뭐 당연히 원화로 이제 소비를 하실 테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외화 채권을 투자하면 사실 달러로 투자하든 뭐 어떤 통화로 투자하든 어쨌든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 리스크가 뭐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엄청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화 채권 투자하실 때 가장 크게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 네. 통화 가치 그러니까 거시 흐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와중에 두루두루님도 그렇고 백억고고님도 그렇고 어드바이저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성우 같대요. 아마 두 MC 분들한테 말씀하는 아니에요, 거지 않을까요? 성우? 저기 어드바이저 목소리 너무 저는 좋으시다고. 이렇게 네.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는 걸 반대합니다. 왜? 오늘 원장님 나와가지고 상담 받을 때 번호표를 우리가 셋이 다 꽂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광고 듣고요. 저희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멘탈을 또 케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뭐 최근 시장 상황이 특히 국내 시장 중심으로 해서 진짜 녹록하지 않고 사람을 참 힘들게 한다라는 건 더 뭐 얘기 안 드려도 너무나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할 때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위해서 원장님을 모셔봤으니까 시작해보죠. 네. 사실 저희가 미리 앞서 우리 투자를 꽤나 겪었던 투자 활동을 했었던 우리 원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힘든 시절도 보냈다라고 들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투자 성향과 또 투자 생활을 겪어왔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초공격형 투자자였어요. 초공격.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 저 같은 뭐 일반 초보 주식 투자자들은 공부를 하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냥 남의 말, 친구가 이거 사서 2배 올랐대, 이거 그러니까요. 했대. 그리고 2016년, 17년 이럴 때는 비트코인 1차 파동 시기였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네요.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다 굉장히 많이 벌고 집을 사고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도 열등감 때문에 주식을 했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없고 흙수저고 이러니까 나는 이대로는 서울 아파트를 절대 못 산다. 그래서 벼락거지가 되겠다. 무조건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주식으로 2~3배를 불려서 사자. 예, 이런 생각을 저 같은 사람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36년을 살다가 갑자기 욕망에 사람이 그 컨버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바이오 주식에
영끌 해가지고 다 넣습니다. 바이오. 네. 영끌을 하셨다는 게 네. 의사 면허증을 보여주고 풀대출을 땡기셨대요. 와. 그게 영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파민이 전두엽이 도파민. 마비되면은 평소에 그런 판단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굉장히 흐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경주마처럼 달려나가는 것밖에 없죠. 아, 지금 못 사면 안 돼. 불타기를 해야죠. 그래서 내일 사면 이미 늦다. 와. 이런 생각에 굉장히 큰 실수예요. 그래서 너무 어리석은 시기를 보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뭐 1년 정도 주식 그 엄청난 손실 때문에 우울증도 겪었다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요, 그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 배우게 돼 있어요. 그 되게 덜 공격적이고 공부하게 되고 남의 얘기 듣게 되고 지금은 그때랑은 완전히 뭐 다른 성향의 투자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리고 나서야 주식을 관두고 뭐 이런 경험도 네네네. 있으신 거예요? 세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선 네. 9시에는 내가 출근을 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와. 네. 그 출근 시간이 9시인데 항상 주차장에서 9시부터 9시 20분까지 변동성이 가장 큰 시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20분, 15분 동안은 주식을 보고 들어가니까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태 문제 생기죠.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계속 밑에 보고 있어요. 뭐 저 공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결정적인 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병원 이사장한테 너 박 선생 닥터박 요새 근태가 왜 그러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혼날 때도 주식을 보고 있었어요. 와. 심각한데? 네, 심각하죠. 어. 그게 주식 중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권고 사직을 받았는데 저는 그걸 인정했어요. 네. 내가 지금 일에 집중할 단계가 아니고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 일상과 내 어떤 직업적 기능을 무너뜨리는데 그거를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나는 내가 상담해주는 환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 제어가 될 거야. 제어가 될 어. 것이다. 나는 이런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좀 믿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중독 전문가 그 펠로우를 했어요. 중독 전문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정신과에도 분야가 있는데 네. 저는 중독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아니면 다른 뭐 투자 중독 이런 사람들을 평생 17년 넘게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욕망에 누임으로써 이성적이지 못한 실수를 하지? 이거를 평생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자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자만이 있으면 과도하게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자만. 네, 자신이 없을 때는 몇백만 원밖에 투자 안 해요. 근데 저처럼 뭐 면허증 맡기고 연끌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관이 자신감과. 있는 거죠. 지금 HY님께서도 와 의사들도 그럴 수가 있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주식 중독, 그러니까 인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인정을 제가 했죠. 어디서 이제 짧게 보는 게 치료의 가장 첫 번째가 그 네. 인정하는 거다. 맞아요.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인정을 하시니까 그 다음은 어떤 순서를 겪으셨던 거예요? 뭐 주식을 딱 끊으셨나요? 뭐 사실 주식 중독이라는 얘기는 네. 조금 약간 강한 느낌인데 뭐 약간 중독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거를 저는 주식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모든 어떤 HTS나 뭐 앱이나 이런 걸 다 지웠어요. 근데 지우고 대여섯 번 깔게 돼요. 사람들의 맞아. 마음이라는 게 또 저도 충동성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남은 걸로 또 이걸 역전을 해야 된다. 남은 마지막 이거 뭐 선물 옵션이라도 해야 된다. 뭐 10배, 20배 이걸로 나 그때 4억 날렸으니까 뭐 한 500만 원으로 이거 80배만 먹으면 본전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한 1년 6개월 동안은 운동만 하고 우와. 본업에 어. 투자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주식창을 보기 싫어가지고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교보문고로 바꿨어요. 네이버만 그러니까 포털에 들어가면 네. 시세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익스플로러 이런 거 클릭하면 바로 네이버가 뜨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 뭐 실검 이런 게 뜨잖아요. 있죠. 그러면 또 네. 다시 주식창을 네. 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교보문고 페이지로 바꿔서 아예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휴대폰을 거의 안 썼어요. 야. 항상 비행기 모드로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그리고 일하는 시간에 항상 비행기 모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을 그렇게 일단은 네. 만들어주는 차단. 거군요. 운전하실 때 신호등도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의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이 아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럼 물론 아시겠지만 내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똑같이 아실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이 아시면 더 좋을 텐데. 공감을 어느 정도 해줄까. 근데 원장님은 이제 이런 환자분들 현장에서 만나시면 너무너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방송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나도 잃었다. 아 선생님 저는 뭐 10억을 잃었어요. 건물을 날렸어요. 아니면 뭐 결혼 자금을 날렸어요. 주식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에 대한 공감, 그리고 주식 중독의 어떤 파생되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주식으로 인한 우울증이거든요. 가정이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회사에서 횡령하게 되고 잘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2차적인 파생물들을 제가 막아줄 수 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2016년 15년도로 돌아간다면 주식을 안 바라봤을까요?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 집을 샀겠죠. 네. 아. 부동산을 당시에 2015년 16년에는 뭐 부동산을 샀으면 아주 좋았을 거고 네, 뭐 금을 샀겠죠. 금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가. 근데 이런 건 농담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인가?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정도로 충분히 안정되어 있는가? 본업에 문제가 없나? 내 마인드로 불안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열등감이나 박탈감, 자존감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걸 생각하고 계단식 투자자를 했을 거고 분산 투자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따라가는 만큼 내 친구가 강남 아파트 샀는데 대치동에 뭐 샀는데 이런 욕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내가 얼마나 됐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어드바이저님께도 저희가 좀 그러니까.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뭐 직업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늘 주식 옆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 주식과 함께 함께 하고 있지 시장 않습니까? 옆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들어가고 네. 있는 거니까. 어드바이저님께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일에 너무 좀 몰두하고 있나? 이런 좀 걱정이 드셨을 때 혹은 이 투자 중독에 내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때가 있을까요? 저는 표정 그쵸. 보니까 없다. 아니요 있죠. 있어요? 저는 오. 일단은 뭐 자다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깰 때가 있잖아요. 네네. 새벽에. 그럼 무조건 미국 창을 바로 켜요. 그건 저도 그런데. 아 그런가요? 오, 저는 이거 같은 중독이었어요? 중독. 그래서 아침에도 기상을 하면은 네. 무조건 이제 바로 이제 어플을 켭니다. 아. 네, 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팔았다 하면은 바로 어떡하지? 고객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라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하죠. 저는. 그렇게 저는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중독이겠죠. 그걸 원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랬잖아요. 바로 창 켜는 뭐 어떤 루틴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것도 중독이에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중독의 기준을 물어봐야 그러니까. 돼요. 사실 중독의 기준은요. 네. 어드바이저님 같은 경우는 업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중독이 아닙니다. 아. 프로시니까요. 그러니까 중독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뭐 나중에 주식 중독이라는 말은 지금 정확하게 그 교과서적으로 진단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아. 정식 한명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낸 제가 그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네. 주식 중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실 때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직업적 기능이나 일상생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느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주식으로 인해서 뭐 직장 근태, 자영업 매출 아니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아무튼 업무 고과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주식 때문에 가족들하고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뭐 지금 아내 뭐 남편과 뭐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돈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점검해 보시면 내가 주식 중독 아니야 했을 때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은 네. 법의 테두리 밖에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좀 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주식 좀 한다고 그게 중독이야? 주식 저기 내가 좀 투자 좀 저기 한다고 뭐 이게 중독 인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되게 늦게 오세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게 왜 도박이야? 나는 투자를 했을 뿐인데 내가 잃었다고 도박이야? 이렇게 인정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도박처럼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저희 3프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공부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 정석 미적분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수학 시험 만점 받을 생각이랑 똑같거든요. 그 서울대 가길 바라는 거. 이게 참 좀 신기해요.
우리가 요행으로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에 갈 거란 생각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그 불공평한 그 필드인 정말 주식 그 정말 만렙 고수인 사람과 정말 초보가 같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싸우는 이 전장에서 맞아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남의 말 잘 듣고 찌라시 하나 보고 SNS 스팸 문자 하나 보고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 넣는데 그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거의 망상에 가깝죠. 물론 초보자들의 운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작전 세력하는 주식 뭐 잘 따라가서 내가 얼마 먹었다 이런 뭐 도시 전설 같은 루머에 의해서 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자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찍어서 도박으로 내가 뭐 한탕 한다, 뭐 내가 파이어족이 되겠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돈을 베팅했다, 딴다, 걸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도박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단어 선택에 좀 제가 맨날 갑자기, 단어 좀 자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쓰거든요. 라는 옆에서 생각이. 선혜 씨가 맨날 이렇게 쿡쿡 이제 안 언제 됩니다. 쿡쿡. 뭐 어쨌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어플을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만큼 주식이 편하고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무작정 주식하시는 분들이 저는 10명 중에 6, 7명 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 보실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좀 건강한 멘탈 유지를 위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몇 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제가 오늘 그 방송에 나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순서들을 보여드리고 너무 싶었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멘탈 체크를 꼭 하셔서 네. 이 순서도의 제일 밑에까지 도달하신 분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정이 많네요. 그래서 이게 좀 길고 복잡한데 네. 뭐 캡처를 해두시거나 우리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우선 주식 투자를 하기 전 멘탈 체크 1단계입니다. 나는 현재 본업이 잘 되고 있다. 자영업 매출, 직장 근태, 업무 성과에 문제가 없다. 예스인 경우만 밑으로 가세요. 노인 경우에는 여기서 걸린 것 같아요. 노인 경우에는 갈 수가 없네. 네. 아예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 걸린 것 같은데. 클릭을 하지 마세요. 네, 노인 네. 경우에는 매수창을 열지 마시고 네. 첫 번째 1단계가 예스인 경우 2단계로 갑니다. 나는 지금 부동산 주담대 등 큰 빚을 지고 있다.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다. 예스인 경우는 다시 올라가세요. 또 못 가네. 노인 경우엔 내려가세요. 그리고 3단계는 나는 현재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다. 우울하거나 무기력하지 않다. 포모 증후군이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다. 예스인 경우만 4단계로 갑니다. 아유, 그리고 많이 걸러주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4단계가 중요한데요. 나는 성인 ADHD 증상이 있다. 주식을 사면 하루에 3번 이상을 확인한다. 내일 주식이 떨어질까봐 밤에 잠을 못 잔다. 여기서 예스인 경우는 3단계 혹은 2단계, 1단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내려가시는데요. 나는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예정이다. 네. SNS 리딩방, 스팸방, 뭐 추천 종목에 현혹되지 않는다. 친구가 사라고 한 종목을 맹신하지 않는다. 나는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초보 단계에서 미수, 레버리지, 곱하기 4, 뭐 싹쓸이 같은 거 있잖아요. ETF를 투자하지 않는다. ETF가 진짜 위험해요. 아까 어드바이저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롤오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만 내려갑니다. 그럼 뭐 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 나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내, 남편, 가족들과 투자에 대해서 미리 상의했고 동의를 구했다. 안 하신 경우에는 하고 나서 허락받지 마세요. 이거 용서받을 단계가 아닙니다. 흔히들 얘기하고 질러놓고 용서받는데 이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같은 사는 거 수준이 아니에요.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으면 반드시 가정불화 먼저 해결하시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다 해결되셨으면 투자를 시작하시되 분할 매수 여유 자금으로만. 그래서 이 순서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를 통과하시는 분만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제 정신과 의사 입장이시고 네. 의사 입장에서 이걸 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이 제 환자분들도 하세요. 이걸 그렇죠. 보여주면 네. 기겁을 합니다. 김효진님께서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서 다 걸러질 정도면 나는 아직 너무 저랩이 아닌가, 너무 초보가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 할 때 다 따라갈 필요 없거든요. 주식 투자는 내일도 할 수 있고 5년 뒤에도 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초보를 벗어나고 안정된 차원의 어떤 준비가 어떤 세팅이 된 다음에 해도 절대 안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론양님께서도 엄마 미안해라고.
사실 근데 우리 저기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라는 그 옛말부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나? 여기 있는 1단계, 2단계, 맞아요. 3단계가 그러니까요. 제가 다 실패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의사로서가 아니라 본인의 경험담이 그럼요. 있으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My Beautiful Angel님도 저 ADHD다. 그랬더니 추른양님도 저도 ADHD다. 그래요. 요즘에 성인 ADHD 얘기 진짜 많이 너무 많죠. 하거든요. 좋다고. 근데 이게 주식 중독하고 관련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해주셔서 네, 요 맞습니다. 얘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네. 흔히들 아시는 ADHD가 요새 성인에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음. 집중력 떨어지고 멀티태스킹 못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력이 자꾸 흔들려요. 네. 그리고 감정이 자꾸 불안해요. 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리고 강박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집착하고 과거에 집착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얘기랑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5번, 6번 어플 지웠다 봤다 이렇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핸드폰에서 눈 못 떼고 이게 강박적인 집착이죠. 불안이죠. 직장이나 가정에 소홀해지고 자꾸 사람들이랑 분란 일으키죠. 돈 빌리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내가 주식이 한 5%만 떨어져도 누가 발만 밟아도 확 짜증내요. 그리고 운전할 때 빵빵빵 이러고 그런 어떤 충동적으로 행동이 계속되고 그리고 하루에도 내가 데이트레이더나 어떤 진짜 고수도 아닌데 스캘핑으로 5번, 6번 샀다 팔아요. 초단타로. 네. 제가 그래서 하한가를 하루에 2번 맞은 적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예전에 다 경험했던 건데 주식이 마이너스 한 20몇 프로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팔았다가 다시 찔끔 오르면 그때 또 사요. 근데 다시 하한가를 가죠. 그래서 이런 어떤 ADHD 증상과 내가 어떤 좀 동일하다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뭐 중독이라고까지 아직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에 대해서 정말 한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고요. 근데 뷰티풀 엔젤님은 어플 한 번도 지운 적은 없으시다고. 네. 잉여님도 경험담 뭐 크크크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진짜로 경험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마음에 완전히 와닿습니다. 자, 또 다음 얘기는 이제 MBTI 우리 요즘에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이제는 뭐 MBTI 넘어서 다른 것들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요즘은 MBTI 그냥 물어보는 게 그냥 거의 약간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혈액형 그게 아무도 안 물어봐요. 너무 옛날인가? 별자리. 아무도 안 물어요. MBTI로 다 이제 하는데 요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식하고도 뭐 아니면 뭐 정신건강 내 성격과 측면에서도? 성향과 주식 네. 투자 네. 관련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자기의 성향과 성격과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장기 투자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단기 투자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고위험 종목을 원하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투자 방법을 원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네. MBTI에 따라서 주식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MBTI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 MBTI 뭐 누구는 잘해요, 누구는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과다하게 가시는 분들 자체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원하는 좀 F형이라든가 N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굉장히 어떤 좀 감정 주식을 했고 좀 이성이 아니라 그냥 뭐 제가 그냥 느낌으로 주식을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MBTI나 이런 성향에 따라서 주식을 뭐 크게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이런 관계에 나눠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어떤 숫자에 따라서 추론해서 레퍼런스로 주식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로 봐야겠죠. 재미로 보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혈액형, 별자리 거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도 그거보다 정확하다니까 또 이거에 또 그래? 그러면서 옛날에 좋아요. 참 네. 혈액형 물어보고 저기 A형이야? 소개받고 소심하구나. O형이야? B형 남자 굉장히 나쁘다. 활발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맞아요. MBTI입니다. 자, 이제 원장님 근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때 이제 실패를 영끌해가지고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권고사직을 받을 정도로 진짜? 아픔이 얼마나. 있었는데 지금도 투자를 하시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본인의 어떤 과거에 비해서?
뭐 이렇게 웃으시는 네. 잠깐만 지금도 안 줘? 아니요. 지금은 어.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잘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올인형 투자를 했고 초공격형 도파민 투자를 했고 지금은 아까 어드바이저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로 네. 대로 추천해 주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도 샀었고요, 달러도 샀었고요, 항상 배분합니다. 그리고 포스톨란이 달걀 모양이 있잖아요. 그 항상 그 순환을 리밸런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장에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들은 항상 그 대세 상장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그건 뭐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 번 말하는 건데 초보자들이 안정적으로 본업에 집중하고 제가 지금 자영업이나 어떤 하는 일에 문제가 없고 제 마인드가 굉장히 안전된 상태에서는 주식 투자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회복 탄력성 있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멘탈이 세팅되고 나서 시작을 했고 그런 경우엔 지금까지도 꽤 많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서 네.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원장님만의 원칙 부분과 그리고 오늘 앞서서 얘기 많이 나눴던 주식 중독 셀프 체크리스트 아 이게 되게 또 요거 중요해요. 이렇게 두 개 네. 한번 살펴보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원장님 어떨까요? 원칙 일단 수익률 끌어올리는 원칙. 네. 그 저는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항상 분산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방송을 하잖아요. 이 3프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텐데 네. 주식 전문가라는 많은 분들은 종목 찍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어. 나한테 어떤 공부 방법이 많고 나한테 어떤 태도, 밸런스, 어떤 주식을 바라보는 애티튜드가 맞는지는 스스로 함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상황과 자기 어떤 그 계좌, 자기 어떤 뭐 대인 관계, 내가 지금 결혼할 건지 아니면 애가 몇 명인지 아니면 앞으로 뭘 할 건지 자영업을 할 건지 월급쟁이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방향성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식 중독 그 자가 체크리스트는 볼까요? 제가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네.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걸 또 캡처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으로 인해서 내 대인관계나 내 직업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많은 분들이 주말을 싫어해요. 안 네. 열리니까 네. 시장이. 네. 내가 이걸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월요일에 폭락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금요일 밤 미국장이 떨어지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주말 내내 사람들이 기분이 떨어져 있어요. 걱정되는 거야.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월요일 아침까지 그냥 얻어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러면 금요일 미국장 때문에 주말을 내가 망칠 정도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캠핑 가서 싸울 정도라면 현재는 주식을 나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자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강박증, 불안증, 과도한 본전에 집착, 그리고 포모증후군, 열등감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정신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꼭 먼저 체크하시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식은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준비된 상태로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 그리고 충분한 그 준비된 상태로 하는 게 더 탄력받을 수 있고 오히려 장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개 나왔어요? 대무 씨는?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 건데 아니 저기 굉장히 낙천적인 분들이 한 5개, 6개 나왔는데도 나는 그러면은 아직까지 심각하진 않네. 주식 중독이긴 한데 아직까지 심각하진 않. 여러분 안 됩니다. 3개 이상도 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시장이에요. 맞아요. 힘들고 화도 나고 뭐 이런 좀 불안하고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의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년에 돈 못 버는 거 아니고요. 네. 저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망진창인 투자자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책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하루에 0.1%씩만 나아지는 공부하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드바이저님도 잘
경청하시던데. 아, 네. 이제 연휴 좋습니다. 또 우리는 앞두고 있으니까요. 뭐 시장 대응하는 법이라든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올라갈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고 돈을 그러니까요. 버는 게 수단이다 보니까 그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이 추석에는 마음 편하게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오늘 시장 또 내일 시장까지 파이팅. 화이팅 아우, 해야 오늘은 되겠습니다. 종목 네. 상담부터 투자 상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신 건강까지 100년의 아침엔 투자 특별판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정주환 어드바이저님, 박종석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침엔 투자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려야죠. 내일 이제 연휴 앞두고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네.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